아마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셨을 겁니다. 은이 하루 만에 30% 가까이 폭락하고 안전자산의 상징인 금마저 10% 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증시는 말 그대로 피바다였죠.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 할 것 없이 모두가 파랗게 질렸습니다. 기이하게도 이 모든 자산의 비명 속에서 오직 달러 인덱스만이 홀로 왕좌에 오르듯 치솟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장은 일제히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기습적으로 차기 연준 의장에 케빈 워시를 지명했다는 소식. 사람들은 그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근거로 그를 극단적인 매파라고 평가합니다. 돈줄을 죄고 금리를 올려서 시장의 파티를 끝내버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공포에 떨었다. 이것이 월스트리트의 공식적인 분석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뿐일까요? 단지 한 사람의 성향 때문에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이 정도로 일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것이 절반의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진실을 가리기 위한 거대한 연막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정작 봐야 할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표면적인 이유 너머를 파고들 겁니다. 이번 인선이 가진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돈의 흐름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지, 시장이 떠드는 공식 발표와 그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손, 두 개의 경쟁하는 시나리오를 통해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 월스트리트가 내놓은 공식 발표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시장은 케빈 워시라는 이름 하나에 이렇게까지 공포에 떠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시장의 오랜 파티를 끝내버릴 수 있는 강력한 매파로 인식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매파란 하늘을 맴돌다 날카롭게 먹이를 낚아채는 매처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선호하는 인물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케빈 워시는 과거 연준 이사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꾸준히 연준의 돈풀기 정책, 특히 양적 완화를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양적 완화가 무엇인지 잠시 쉽게 설명해 볼까요?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 나서서 국채 같은 자산을 사들이는 겁니다. 마치 마른 땅에 물을 붓듯이 시중에 돈을 직접 공급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사실상 이 양적 완화라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워시는 바로 이 정책이 자산 가격의 거품을 만들고 금융시장을 왜곡시킨다고 계속해서 경고해온 인물입니다. 실제로 그는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너무 비대해졌다며 이를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동안 맘껏 즐기던 파티장에 갑자기 나타나 이제 술은 끝났소, 모두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라고 외치는 무서운 관리인처럼 보이는 겁니다. 둘째, 그의 등장은 곧 긴축적인 통화정책, 즉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년간 시장은 낮은 금리, 즉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같은 자산에 투자하며 몸집을 불려왔습니다. 이걸 레버리지라고 하죠. 그런데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빚을 내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비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빚을 갚기 위해 가지고 있던 자산을 팔기 시작하고 이는 자산 가격의 연쇄적인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케빈 워시는 그냥 매가 아니라 준비된 매라는 점입니다. 전임 의장이었던 제롬 파월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학 박사 학위가 없었지만 워시는 스탠퍼드 대학교 학사, 하버드 로스쿨 법학 박사 출신으로 월가와 백악관, 연준을 모두 경험한 엘리트입니다. 특히 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정책 특별보좌관으로 일했고 2006년에는 불과 35세의 나이로 연준 이사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벤 버냉키 의장을 도와 위기 수습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죠. 한마디로 이론과 실전을 모두 갖춘 연준이라는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트럼프가 단순히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위해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칼을 선택했다는 것이 이 시나리오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공식 발표에는 몇 가지 석연치 않은 균열이 존재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왜 하필 기습적으로 발표했을까요? 금융시장에서 예측 불가능성은 가장 큰 독입니다. 특히 모든 거래의 상당 부분이 사람의 감정이 배제된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이루어지는 지금 예측 불가능한 충격은 변동성을 극대화시켜 시장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걸 몰랐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부시 가문의 사람을 기용했을까요? 케빈 워시는 부시 행정부에서 경력을 쌓은 인물입니다. 정치적 동맹도 아닌 오히려 정적에 가까운 가문의 사람을 왜 이 중요한 자리에 앉혔을까요? 이 공식 발표 뒤에 숨겨진 의문점들, 이 질문들이 바로 우리가 파헤쳐야 할 두 번째 시나리오,
보이지 않는 손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보이지 않는 손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공식 발표가 남긴 그 찝찝한 의문들, 그 모든 퍼즐을 맞출 단 하나의 핵심 열쇠는 바로 케빈 워시의 아내에게 있습니다. 놀랍게도 케빈 워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그의 화려한 이력서나 과거 발언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아내 제인 로더라는 이름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인 로더, 혹시 성에서 무언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맞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 여성들의 화장대를 지배하는 글로벌 뷰티 제국 에스티로더의 상속녀입니다. 그리고 에스티로더 그룹의 명예회장이자 이 가문의 실질적인 수장인 로널드 로더의 딸이죠. 바로 이 순간, 이야기는 것이 경제와 통화 정책에 대한 딱딱한 분석에서 특정 가문의 부와 권력,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위한 거대한 설계에 대한 흥미진진한 드라마로 전환됩니다. 로널드 로더에게는 딸만 둘이 있습니다. 첫째 딸이 에어린 로더, 그리고 둘째 딸이 바로 케빈 워시의 아내인 제인 로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 딸의 남편, 즉 로더 가문의 두 사위 모두가 금융 전문가라는 점입니다. 한 명의 사위는 월스트리트에서 직접 자본을 굴리며 부를 증식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의 사위, 바로 케빈 워시는 이제 워싱턴 DC의 심장부에서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고 달러의 흐름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연준 의장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한 명은 돈을 굴리고 다른 한 명은 그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스템의 정점에 서게 되는 이 그림. 이것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문이 미국의 금융 수도와 정치 수도, 양쪽 모두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플레이어를 배치한 셈입니다. 이것은 로더 가문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부를 지키고 나아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리기 위한 치밀하고 거대한 설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케빈 워시를 매파냐 비둘기파냐 하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로더 가문의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이제 진짜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이 거대한 설계가 사실이라면 과거에 그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데이터가 그 증거를 보여줄 겁니다. 주장은 데이터로 증명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실제로 존재해서 에스티로더의 주가를 밀어올렸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만한 증거가 있어야겠죠.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 시장에서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냥 트럼프 일기 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 아니야?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 미국 증시는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데이터를 통해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에스티로더는 그냥 물결에 떠내려간 배였을까요? 아니면 강력한 엔진을 단 쾌속선이었을까요?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기간인 2017년 1월 20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 약 4년간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비교 대상은 세 그룹입니다. 첫째, 미국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S&P 500 지수. 둘째, 화장품과 명품 산업의 거대한 경쟁자들인 프랑스의 로레알과 LVMH. 셋째, 화장품이 포함된 소비자의 기업들의 평균을 보여주는 S&P 500 소비자의 지수입니다. 자, 이제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S&P 500 지수는 약 63% 상승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꽤 좋은 성과를 냈다는 의미죠. S&P 500 소비자의 지수 역시 약 34% 상승하며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경쟁사들은 어땠을까요? 글로벌 뷰티 업계의 또 다른 공룡, 로레알의 주가는 이 기간 동안 약 80% 상승했습니다. 대단하죠? 명품 제국 LVMH는 더욱 놀랍습니다. 무려 200%가 넘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정말 좋긴 좋았네요. 이제 드디어 주인공인 에스티로더의 성적표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과연 에스티로더는 이 경쟁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데이터를 보면 트럼프 임기 동안 에스티로더의 주가는 약 77달러 선에서 시작해 280달러 선까지 치솟으며 무려 260%가 넘는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에스티로더는 시장 평균보다 4배 이상, 동종 업계 지수보다는 7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장의 흐름에만 몸을 맡겼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데이터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시절 에스티로더는 시장을 이겼다고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추적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힘이 작용했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한 이 강력한 연결고리는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에스티로더의 실질적인 수장, 로널드 로더와 도널드 트럼프. 이 둘의 관계는 단순한 정치 후원자와 후보의 관계를 넘어섭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동문으로 무려 50년 이상 우정을 이어온 절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로더는 트럼프의 핵심 후원자 중 한 명으로 2016년부터 트럼프를 지지하는 단체에 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트럼프 일기 시절 전 세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던 그린란드 매입 아이디어. 기억나시나요? 당시에는 다들 황당한 부동산 거래쯤으로 여겼죠.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트럼프의 머릿속에 처음 심어준 인물이 바로 로널드 로더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은 트럼프가 아주 경험 많은 사업가 친구가 그린란드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라고 밝혀졌는데 그 친구가 바로 로널드 로더였던 겁니다. 왜 하필 그린란드였을까요? 그린란드는 그저 얼음으로 뒤덮인 거대한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곳은 21세기 산업의 혈액이자 미래기술의 심장인 히토류의 보고입니다. 히토류가 무엇인지 잠시 설명해 드릴까요? 이름만 들으면 희귀할 것 같지만 사실 지구상에 아주 풍부하게 존재하는 17개의 원소를 말합니다. 진짜 문제는 이 원소들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있지 않고 넓게 퍼져 있어서 경제적으로 채굴할 만한 농축된 광맥을 찾기가 극도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토류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현대 기술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스마트폰, 컴퓨터는 물론이고 인공지능 서버, 전기차의 고성능 모터, 그리고 최첨단 무기인 스텔스 전투기와 정밀 유도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히토류 없이는 단 하나도 만들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전략적 자산의 보고가 그린란드인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히토류 공급망은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숨에 중국의 독점을 깨고 미래 산업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로널드 로더는 단순히 아이디어만 던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미 그린란드의 핵심 인프라를 선점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덴마크 언론에 따르면 로더는 그린란드의 수자원을 병에 담아 수출하는 회사와 그린란드 최대 호수에 수력 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조용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사냥을 위해 미리 덫을 놓고 길목을 지키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말이죠. 이 거대한 게임에 뛰어든 것은 로더뿐만이 아닙니다.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마이클 블룸버그, 피터 틸 같은 실리콘밸리의 거물들 역시 코볼드 메탈이라는 회사를 통해 그린란드의 히토류 탐사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그림이 맞춰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트럼프와 로더의 50년 우정, 갑작스러운 그린란드 매입 제안, 그리고 그 땅 아래 묻힌 천문학적 가치의 히토류, 케빈 워시의 연준 의장 지명은 바로 이 거대한 그린란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려는 트럼프와 로더의 합작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린란드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낮은 금리와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필수적이죠. 겉으로는 매파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는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힌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비둘기집에 둥지를 튼 매는 결국 주인을 위해 사냥을 나서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 거대한 내러티브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위험을 관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세 가지 구체적인 기회와 이 모든 것에 흔들릴 가능성에 대비하는 최후의 보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당연히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 있는 히토류 섹터입니다. 그린란드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죠. 만약 그린란드 개발이 본격화된다면 히토류를 채굴, 가공, 정제하는 기업들의 가치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북미 최대의 히토류 생산업체인 MP 머티리얼즈나 호주의 라이너스 같은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거나 공급망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들 기업의 주가는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이것은 히토류가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이미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은행 섹터입니다. 왜 은행일까요? 케빈 워시 같은 인물이 연준 의장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금리 정책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금융 규제의 방향성이 바뀐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은 도드-프랭크 법과 같은 강력한 규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꾸준히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죠. 만약 은행들을 옥죄던 규제가 완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들은 더 공격적으로 대출을 늘리고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내며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주에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우리는 방산 섹터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힘을 통한 평화라는 외교정책 기조와 로널드 로더가 세계 유대인 회의의 회장이라는 배경이 절묘하게 맞물리는 지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국방력을 선호하며 이는 국방 예산 증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그의 이전 임기 동안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 같은 주요 방산 기업들의 주가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까지 더해진다면 방산 섹터는 이 시나리오에 숨겨진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기회만 바라보는 것은 절반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 거대한 계획이 어딘가에서 틀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거나 덴마크와의 외교 문제로 그린란드 프로젝트 자체가 좌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순식간에 급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리스크 관리라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정 시나리오의 모든 것을 거는 몰빵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여러 섹터의 자산을 나누는 분산 투자를 원칙으로 삼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범위를 정해두는 손절 라인 설정은 필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경쟁하는 두 개의 시나리오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시장의 공포를 설명하는 공식적인 이야기와 그 이면에 숨겨진 소수 엘리트의 진짜 이야기, 그리고 데이터는 후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정치는 공개된 정책이 아닌 소수 엘리트의 사적인 관계와 거대한 돈의 흐름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두 가지 길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 과연 어느 이야기에 베팅하시겠습니까? 현명한 판단은 언제나 현상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의 금융사건을 둘러싼 거대한 빙산의 일각부터 그 수면 아래 거대한 몸체까지 모두 탐험했습니다. 시작은 단순한 공포였습니다. 시장은 케빈 워시라는 강력한 매의 등장에 화들짝 놀라 모든 자산을 내던졌습니다. 이것이 월스트리트가 우리에게 들려준 공식 발표이자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그였을까? 라는 작은 의심의 꼬리를 물고 늘어졌죠.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그의 아내로부터 시작된 거대한 가문의 존재, 50년 지기 친구 사이의 은밀한 약속, 그리고 미래 산업의 패권을 움켜쥐기 위한 그린란드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계획, 즉 소수 엘리트의 부와 권력을 위한 진짜 이야기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한쪽에는 표면적인 현상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수십 년에 걸친 관계와 거대한 자본이 설계한 미래를 향한 능동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트럼프의 시대에 시장을 압도했던 에스티로더의 경이로운 주가 상승률은 이 진짜 이야기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닐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은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이나 언론에 발표되는 정책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때로는 그 이면에 존재하는 소수 엘리트들의 사적인 관계, 그들의 오랜 욕망, 그리고 그들만이 공유하는 거대한 돈의 흐름이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두 개의 지도를 모두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함께 보는 공식적인 지도이고 다른 하나는 소수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보물 지도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 당신의 미래를 건 투자라는 항해에서 당신은 과연 어느 지도를 믿고 닻을 올리시겠습니까? 현명한 판단은 언제나 그렇듯 시끄러운 파도 소리 넘어 바다의 깊은 흐름을 읽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